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심화 세무회계 강의를 할 거고요. 심화 세무회계가 심화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괜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 1.5차, 그러니까 2차하고 1차하고 좀 사이에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차를 하려면 내년에 1차 시험 치고 2차 시험까지 몇 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 사이에 동차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심화 세무회계를 좀 듣고 이제 객관식을 듣고 1차 합격한 다음에 동차 준비를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 위주의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세무사하고 회계사 공통 과정이에요. 우리 세법은 사실 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다르지 않아요.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하고 똑같은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또 똑같은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공통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손은 요거 다친 건 아니고 삔 건데 그냥 삔 거예요. 삔 건데 이렇게 너무 붕대를 칭칭 감아줘가지고 아파 보여가지고 그런 건데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프고요. 그냥 삔 건데 이렇게 2주 동안 이렇게 하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그 부목을 대주면서 약간 반깁스처럼 이렇게 기부스를 조금 한 건데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 근데 2주 동안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가지고 2주 동안 강의를 이렇게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어색하긴 하죠. 근데 아프진 않으니까 전혀 2주 후에는 냄새가 좀 날 수 있어요. 여기서 손에서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이제 앞에 앉으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그거 말고는 문제는 없습니다. 뼈 가지고 그런 거고 부목된 거예요. 그냥 부목 하나 된 거고 하나도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시험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좀 안내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궁금할 거니까. 1차 시험 회계사 세무사 나눠가지고 회계사 세무사 거의 회계사 세무사가 계산 문제라든지 말 문제라든지 유형이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난이도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세법은 그래요. 세법은 재무회계나 원가회계는 좀 다르죠. 다르게 나오는데 세법은 회계사나 세무사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 자체도 제가 다르게 강의하지 않거든요. 똑같이 강의를 합니다. 세법 입문이라든지 세법 개론이라든지 심화 세무회계는 공통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요. 다만 이제 시험 날짜가 좀 다르다 보니까 객관식 세법이라든지 동차 세무회계는 각각 따로 강의를 해요. 왜냐면 1차 시험 날짜가 회계사는 거의 2월 달에, 근데 세무사는 4월 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2달 차이 나죠. 그래서 객관식 세법은 따로따로 강의를 할 거고, 회계사는 한 11월 달쯤에 객관식 강의가 들어갈 거고요. 회계사 같은 경우는 2019년 교재로 11월 달에 들어가고 개정세법 특강으로 개정사항을 업데이트를 하면 되고, 세무사 분들은 내년도에 새 책 나오면 새 책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내년도 초에. 여유가 좀 있죠. 4월달, 5월달쯤에 1차 시험이 있다 보니까 세무사는 좀 나중에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동차 세무회계도 일단 시험 날짜가 세무사는 한 8월 달쯤이고 회계사가 6월 달쯤이라 가지고 따로따로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내용 자체는 동일합니다. 회계사 시험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법인세법 요거 나오고, 법인세법 간단히 적을게요. 그냥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이 나오고, 국세기본법이라고 할게요. 국세기본법이 출제가 되고 있고, 상증세법 요거 출제가 되고 있고, 지방세법 이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법인세법 14문제, 소득세법 10문제 정도, 부가가치세법 8문제, 국세기본법이 한 5문제, 상증세가 약간 2문제 가량 나오고 지방세가 1문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세무사는 1차 시험 범위가 조금 달라요. 이게 법소부가 일단 공통적으로 나오고, 국세기본법이 나오고 국세징수법이라고 또 있어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도 있고 조세범 처벌법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법인세가 10문제 정도 나오고, 소득세가 10문제, 부가가치세가 8문제, 국기가 6문제 정도, 국징이 한 3문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은 2문제 나올 때도 있고 1문제 나올 때도 있고, 조처법도 1문제나 2문제, 한두 문제 지금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 매년 보면은 이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사가 법인세 비중이 좀 높은 거죠. 법인세가 14문제라서 세무사에 비해서 법인세가 좀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무사는 상증세가 없는 반면에 회계사는 상증세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회계사는 법소부에 껴가지고 조특법이 나와요. 조특법이 출제가 됩니다. 법소부에 좀 껴가지고 조세특례 제한법 요 내용도 출제가 되고 있는 반면에 세무사 시험에는 조특법이 1차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2차 시험에 나옵니다. 2차 시험에 나와가지고 어차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1차 시험에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시험 시간도 좀 차이가 있죠. 회계사는 요 40문제를 60분 안에 풀어야 돼요. 60분. 그래서 그런 게 좀 차이가 나죠. 근데 세무사는 40문제인데 40분 안에 풀어야 돼요. 예, 그런 것도 좀 차이가 나죠. 똑같이 뭐 40문제인데 요거는 왜 40분 안에 풀어야 되느냐? 회계사가 약간 계산 문제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계산 문제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법인세 비중이 높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계산 문제 비중이 높다. 뭐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계산 문제가 좀 나오다 보니까 60분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근데 세무사는 말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어차피 여기 국기법, 국징, 국조, 조처 이게 다 말 문제거든요. 12문제. 기타 세법 비중이 좀 높죠.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짧아요. 스피디하게 좀 문제를 푸셔야겠죠.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푸셔야 돼요. 세무사분들은. 요게 1차 시험. 거의 뭐 난이도라든지 문제 유형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세무사 기출문제를 풀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회계사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의 유형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은 회계사 세무사 비교를 좀 해보면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시험하고 세무사 시험이 어떤 식으로 좀 다르냐면 회계사 시험에는 법소부 나오고요. 상증세가 나와요. 상증세. 상증세는 제가 나중에 이제 공개 특강으로 열어드릴게요. 그 동차 강의에서 찍은 거 있거든요. 그거 공개 특강으로 열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요청 안 해놨는데 바로 요청을 해가지고 그 공개 특강으로 좀 열어드릴 테니까 그걸로 대비를 좀 하시면 돼요. 상증세. 세무회계 공개 특강 그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증세도 나와요.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 법소부 거의 상증세는 안 나와요. 상증세는 세법학에서 물어보죠. 세법학이라는 과목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상증세를 물어보다 보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무사 시험에는 10년 넘게 일단 세무회계 쪽에서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소부 정도로 범위를 좀 갖고 가시면 되는 부분이고 회계사 시험은 한 7, 8문제 정도 나옵니다. 7, 8문제. 주관식이죠. 2차 시험은. 세무사 시험은 4문제가 나오고 있고, 여기 딱 간행적으로 굳어져 있어요. 이 4문제가 사실 뭐 수는 적지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만만한 그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4문제라는 것이 소문항이 안에 많이 있거든요. 1번 문제 중에서도 물음 1, 물음 2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물음 1 중에서도 요구사항 1, 요구사항 2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4문제가 아니라는 거 실제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뭐 회계사도 마찬가지예요. 회계사도 7, 8문제라는 것이 실제로 7, 8문제가 아니에요. 소문항들이 다 물음 1, 물음 2, 뭐 요구사항 1, 요구사항 2 이런 식으로 쫙 나눠져 있기 때문에 둘 다 양이 장난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치기가 좀 어렵죠. 회계사 시험은 120분 동안 치셔야 되겠고 그리고 세무사 시험은 90분 동안 치셔야 돼요. 조금 시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분량이라든지 시간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의 근데 문제 유형 그리고 난이도 그런 거는 비슷해요. 뭐 어떤 해는 세무사 시험이 더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어떤 해는 회계사 시험이 더 어렵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난이도는 왔다 갔다 합니다. 해마다 달라요. 해마다 세무사가 더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회계사가 더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런데 비슷한 난이도로 나와요. 비슷한 난이도로. 난이도 측면에서도 거의 뭐 차이가 없고 유형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죠. 세법은 공통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법은 어느 학원이나 다 공통과정으로 좀 진행을 합니다. 우리 학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학원만 그런 게 아니라 공통과정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왜 공통으로 하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난이도나 유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공통과정으로 다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재무회계나 원가회계는 좀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따로따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세법은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심화 세무회계하고 동차 세무회계 요거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심화 세무회계하고 동차 세무회계. 난이도 측면에서 요거는 1.5차. 1.5차라고 뭐 이름을 많이 붙이죠. 1.5차 정도고 요건 2차 정도고 이런 식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론 정리하고 문제풀이 이거는 둘 다 들어갑니다. 이론 정리, 문제풀이. 여러분들이 뭐 기본반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론이 아직 숙지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론 쪽을 리뷰를 꼭 할 겁니다. 둘 다 리뷰를 해요. 어차피 기본반 들어서도 이론 정리가 완벽하게 안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론 정리를 할 건데 심화 세무회계가 이론 정리가 좀 더 많아요. 말 문제도 커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 정리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풀이는 사실 동차 세무회계가 더 많죠. 동차 세무회계는 이론 정리를 좀 빠르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기가 훨씬 컴팩트하게 이론 정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대신에 문제 푸는 수 같은 게 훨씬 많은 거죠. 많은 문제를 좀 풀 겁니다. 여기서는 문제 맛보기 정도죠. 어떻게 보면 2차 문제들이 난이도가 있고 여러분들이 접하기가 좀 많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 그런 걸 푸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난이도가 조금 괜찮은 거, 중 정도, 중이라든지 하 정도, 난이도 낮은 것들 그런 거 골라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볼 거야. 맛보기 정도로 문제 풀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고 이론 정리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세무회계 과정은 그래도 계산 문제 위주로 강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요거는 1.5차 수준이라서 말 문제 대비 이론도 조금은 커버를 해드릴 거예요. 계산 문제 둘 다 커버를 조금 해드릴 건데 말 문제는 사실은 객관식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여기서는 계산 위주의 이론을 좀 더 정리를 할 거고 말 문제 위주의 이론은 객관식 세법에서 좀 더 정리를 할 거죠. 동차 세무회계는 말 문제 대비 내용을 아예 커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차 시험이 다 계산 문제라서 계산 문제 위주로 강의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둘 다 계산 위주긴 한데 심화 세무회계는 그래도 말 문제 정도도 이론이 조금은 커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고 객관식에서 좀 더 디테일한 말 문제 대비 이론이 정리가 될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갈 거다라는 거 일단 알려드렸고 우리 교재는 요거 세무회계 연습 이론편이랑 세무회계 연습 이론편 그리고 문제편이랑 이렇게 두 개 교재로 들어갈 거고 두 개가 있죠. 이론만 들어가 있어요. 내용만 들어가 있는 거죠. 내용만 들어가 있고 문제편에 문제가 다 수록이 되어 있죠. 문제편 이렇게 두 개로 할 거고 미니 세법은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있으시면 더 편하고 좋아요. 이게 PPT가 미니 세법이라는 교재에 들어가 있거든요. PPT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선택 교재인데 있으셔도 되고 없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있으면 좀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번 연도에는 발간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발간할 거고 작년도에 발간한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록을 제가 제 카페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좀 보시면은 도움은 되실 거예요. 혹시나 필요하시면 사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제 카페에 알려드릴게요. 제 카페에는 스케치 세법이라고 요거는 주소 적으실 필요 없겠고 주소는 우리 책 뒤편에 있습니다. 우리 책 뒤편에 다음 해가지고 주소 나와 있죠. 다음에서 스케치 세법을 검색을 하시면 돼요. 스케치 세법. 스케치 세법을 검색하시면 제 카페가 나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카페인데 Q&A를 주로 하고 있죠. Q&A.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요 스케치 세법 카페에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카페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들어가면은 맨날 답변해줘야 돼가지고 힘든데 여러분들 위해서 만든 거니까 자주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용을 해주시면 제가 또 답변 다 달아드릴 테니까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도 많이 올려놨거든요.
여기에 뭐 학습 자료실이라든지 또는 거기 보시면은 뭐 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뭐 회계사 1차 기출문제 풀이 해가지고 기출문제 풀이 해놓은 거 그런 자료들도 많이 올려놔가지고 그거를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미니세법 추록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있고 그렇게 요 카페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의 순서 잡아드릴게요. 강의 순서는 부가가세 요거부터 할 거고 법인세 그 다음에 할 거고 소득세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게 강의 순서가 강의마다 좀 달라요. 제가 세법 개론 수업 때는 부가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이런 순서였거든요. 근데 심화세무에게는 항상 요 순서예요. 부가세법 다음에 법인세를 하고요. 소득세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개론 때는 법인세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거를 뒤로 뺀 거고 이렇게 세무회계에서는 항상 법인세를 먼저 하거든요. 법인세 먼저 하고 소득세 그 다음에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 상증세는 공개특강으로 열어드릴 거니까 상증세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할게요. 우리 공개특강으로 상증세를 할 거니까 우리 강의는 요거 3개의 세목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부가가치세법부터 할게요. 부가세. 우리 교재를 잠깐 볼 건데 교재 부가세 같은 경우에 교재 페이지가 362페이지 우리 세무회계 이론편 펴시면 돼요. 이론편이라서 여기서는 말문제 대비 이론들을 좀 쳐냈어요. 그 바로 과세거래가 나오죠. 바로 과세거래가 나오는 이유가 이론 중에서 말문제 이론은 좀 쳐냈기 때문이에요. 쳐내가지고 이게 거의 2차 수험서기 때문에 2차 시험 대비로 좀 적합하게 책을 컴팩트 하면서도 2차 시험 위주의 내용들만 좀 담아놓기 위해서 1차 용도의 그런 말문제는 좀 쳐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걸 쳐냈는지 지금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처음 기본 강의를 듣고 심화세무회계를 들으면 조금 점핑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 알려드리면 우리 부가세의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개론책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소비용 부가가치세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좀 쳐낸 거거든요. 그거 잠깐 리뷰를 하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우리 부가가치세의 과세 유형이라든지 과세 방법이 뭐 소비형 부가가치세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리고 전단계 세액공제법 과세 방법이죠. 이런 걸 쓰죠. 이런 거는 우리가 객관식 때 좀 더 볼 거야. 객관식 때 좀 디테일한 말문제 대비 이론을 볼 거라서 이런 게 객관식 때 좀 보는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세무회계 목적으로 내용을 쳐낸 거예요. 그래서 안 담겨져 있는 것이고 소비형 부가가치세 개념은 아셔야 되죠. 요거 뭐 복습을 하셨다고 하면은 좀은 아실 거예요. 그 매출액에서 중간재 가격 빼고 그리고 자본재를 왕창 다 빼버리죠. 사오는 시점에. 그래서 자본재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가 있는 과세 유형이 소비형 부가가치세.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과세표준이 있으면 과세표준 매출액의 개념이죠.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해서 매출세액이 나오면 거기서 매입세, 세액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거 그게 전단계 세액이죠. 전단계 세액이 매입세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시스템이에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리고 부가세는 간접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간접세라는 의미는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다르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셔야 되겠죠. 담세자가 소비자죠. 소비자.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 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제야 수입자하고 사업자. 얘가 납세 의무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담세자가 소비자인 이유는요. 담세자가 소비자인 이유는 소비세이기 때문이죠. 소비세인데 어떤 소비세냐면 일반 소비세 이렇게 부르죠. 일반 소비세. 담세자.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이유가 소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뭐 그런 의미라서 그런 거고. 근데 일반 소비세인 이유는 면세로 열거된 거 빼고는 모든 제야 용역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런 게 일반 소비세.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개별 소비세랑은 좀 다른 거죠.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한 사람이죠. 사업자. 이걸 또 뭐라고 부르냐면 다단계 거래세 이렇게 부르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죠. 여러 명. 사업자인데
여러 명이서, 여러 단계에서 과세를 하고 있죠. 납세의무자가 사업자 A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자 B가 될 수도 있고 단계가 2단계 또는 10단계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각각의 거래 단계마다 과세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다단계, 단계가 많다는 거죠. 많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사업자 측면이죠. 사업자가 한 명이 한 큐에 한 방에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좀 나눠서 내고 있다. 그런 걸 다단계 거래세, 단단계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여기 추가를 하자면 신고 납세 세목이기도 하고 국세이기도 하죠. 국세. 세금은 신고해야 돼요. 사업자가 신고서 작성해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내야 되는 거죠. 그래 부가권자가 국가라는 거죠. 국가. 근데 정확하게는 뭐 85%가 국세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100%를 신고를 하면 사업자가 100%를 신고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나누는 거예요. 지자체한테 15%를 뿌려주죠. 그래서 요 15%는 지방소비세, 지방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소비세가 15%. 이게 정확하게는 이렇게 나뉘어지는 개념이고 뭐 이런 특징들이 지금 안 담겨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기본반을 수강하셨으면 아실 내용이라서 이게 세무회계 책에는 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뭐 부가세 총sol해가지고 납세의무자 누구냐 그런 내용 그런 게 우리 기본서에는 다 있었죠. 납세의무자 사업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과세기간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납세지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납세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절차 이런 게 우리 기본반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세무회계에서는 자세히는 보지 않을 거예요. 자세히 보지 않고 이건 지금은 약간 리뷰 차원에서 여러분들 약간 워밍업 차원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워밍업 차원에서 잠깐 리뷰를 하는 건데 이런 거는 객관식 가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죠. 납세지 이런 게 객관식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객관식에서는 납세지가 또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 주제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볼 거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보고 바로 넘어갈 거예요. 납세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 사업자 하고요. 제하수입자. 사업자, 영리목적 유무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하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영리목적 그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는 거죠. 그게 사업자. 제하수입자도 소비지구 과세 원칙 그런 걸 좀 실현하고자 제하수입자를 납세의무자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소비지구 과세 원칙, 제하의 수입의 경우에는 소비지국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하 수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생산지국이라서 과세를 하지 않으려고 영세율 제도라는 걸 둬가지고 세율을 조정해버리죠. 그게 소비지국 과세 원칙, 국제적인 이중과세 조정하는 그런 제도고 제하 수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세기간이라는 것은 뭐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상반기 1기,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게 과세기간을 정하고 있죠. 어느 정도 기억은 나시죠? 이거 일반 과세자는 상반기 1기, 하반기 2기,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과세기간을 갖고 있죠. 1년 단위로. 제가 지금 아침에 약을 먹었거든요. 이게 손이 지금 손이 약간 손이 요게 그냥 뼈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삔 건데 지금 되게 뭐 붕대를 칭칭 감고 있기는 그냥 삔 것뿐인데 약을 먹었더니 지금 정신이 약간 없어요. 이게 염증약인데 염증약을 먹었더니 약간 지금 졸려가지고 지금 말을 이상하게 헛내뱉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아까 뭐 제가 뭐 이상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상반기가 1기고요. 하반기가 2기예요.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약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게 염증약인데도 잠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납세지, 이걸 볼게요. 납세지. 납세지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어디죠? 사업자의 납세지는 사업장이죠. 사업장 단위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장 단위과세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자는 뭐 사업장 단위과세. 근데 예외도 있긴 하죠. 사업장 단위과세도 있고, 주사업장 총괄납부도 있고, 사업자 단위과세도 있고, 그런 식으로 사업장이죠. 사업장이 납세지. 여기 예외도 존재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총괄납부도 있고 사업자 단위과세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런 식으로 나뉘는 거고요. 그 제하수입자. 제하수입자는 납세지 어디죠? 얘는 세관장 등장하고 세관이 등장하면 된다라는 거죠. 세관장이 징수해서 납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되는 제하가 수입신고 수리를 하는 세관의 소재지. 세관 소재지가 납세지죠. 그렇게 연결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납세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쪽 부분. 사업장이 어디냐. 사업자가 거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는 그런 고정된 장소를 얘기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뭐 제주장은 뭐 사업장이고 이런 것들 있죠. 제조업 같은 경우에 최종 제품 완성하는 장소, 강업은 강업사무소 소재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식에서 디테일하게 볼 거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객관식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거고 지금 넘어갈 거예요. 지금은 뭐 이런 게 납세지 그렇게 대충 넘어갈 거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이것도 주사업장에서 납부만 총괄한다는 거죠. 신고는 각각의 사업장마다 한다는 것이고 사업자 단위과세는 신고 납부를 전부 다 사업자 단위로 사업장 10군데라고 해도 본점에서 모든 납세 의무를 이행을 하는 거죠. 그게 사업자 단위과세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업자 등록 절차 이런 거 우리가 기본반대 다 본 건데 요거는 등록 절차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좀 봤고 등록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 제재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걸 본 거예요. 큰 구조를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절차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디서 언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느냐 그거예요. 누가라고 하면 과세사업자 얘기하는 거죠. 과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할 의무가 있고요. 면사업자는 사업자 등록할 의무가 없죠.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상으로는 면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지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면사업자는 아예 납세 의무자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할 의무도 없는 거고요. 과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서 하느냐? 납세지 있는 데서 하는 거죠. 사업장 단위과세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해야 돼요. 사업장마다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는 본점에서 한 번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도 한 번만 받아오면 되겠죠. 그리고 언제까지 하느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이런 건 좀 외워놓으셔야겠죠. 20일 규정 이런 거는 날짜 나오면 세법은 다 외우셔야 돼요. 영어 단어처럼 외워놓으셔야 돼요. 25일도 있고 20일도 있고 10일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날짜가 나오니까 외워두셔야 되겠고 20일 이내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근데 등록 전에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업 개시 전에도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개시 전에도 개업 준비 기간에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사업 개시 전에 등록 신청도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지만 개시 전에도 가능하고 제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안 했을 경우에 제재인데 가한세가 있고요. 가한세, 미등록 가한세, 매입세액 불공제 이런 제재가 있죠. 매입세액 불공제. 제재는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 하루 전이죠. 하루 전날까지의 공급가액의 1% 직전일 하루 전날이에요. 그 매입세액 불공제는 요거는 너무 강한 제재죠. 10%를 아예 돌려주지 않겠다는 거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단서 규정이 하나 있죠. 조금 늦게 등록 신청을 하면 가산세는 있겠지만 매입세액은 공제해 줄게. 조금 늦게가 언제까지냐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죠. 또 20일 나요.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사하는 기간 이내에 매입세액은 공제해주겠다. 그런 규정이 있죠. 그리고 보시면 이것도 20일이에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면 기산일까지 역사하는 기간 이내에 매입세 공제.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본반 때 좀 배운 거고요. 여기서는 좀 계산 문제 위주로 갈 거라서 이런 거는 약간만 제가 리뷰를 시켜드린 거고 본격적으로 과세거래 일반부터 내용 정리를 할 겁니다. 우리 책으로 이해가시죠? 요거는 머릿속에 이런 게 살짝만 있으면 돼요. 살짝만 있으면 되고 이게 디테일하게는 어차피 객관식 가가지고 말 문제를 잡아드릴 거니까 지금은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362페이지에 과세거래 일반에서 그거 제할 공급, 용료의 공급, 제할 수입부터 그거 진행하도록 하죠. 자, 제할 공급부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볼 거고, 그 다음에 제할 수입을 볼 거예요. 용역의 수입은 없죠?
영역의 수입은 없는 이유가 영역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과세를 하고 싶어도 과세를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뒷동네에 나오겠지만 용역 같은 경우에는 수입했을 경우에 대리납부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어차피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긴 하거든요. 과세 거래로 규정 짓고 있지는 않지만 요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 대리납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먼저 제할 공급부터. 자, 제할 공급인데 제하가 뭐냐? 그거부터 보죠. 제하. 제하가 뭔지 그걸부터 보고 그다음에 공급인지 아닌지 그런 거 좀 볼 거예요. 일단 과세거래. 여기 PPT에 나오는 내용은 과세거래인지 아닌지 그거 구분하는 거 잠깐만 보여드리면 과세거래가 되려면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 주는 게 있어야겠죠. 제하 용역. 그 다음에 받는 게 있어야 돼요. 대가. 그러면 과세거래가 성립될 수 있거든요. 과세거래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1차 시험에는 말문제로 좀 나와요. 요게 주는 거죠. 기브. 이게 받는 거죠.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게 만약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과세거래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 중 과세거래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시험에는 말문제로 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세거래인지 아닌지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하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용역을 줬는데 무상으로 준 거예요. 무상으로. 돈 안 받아왔다는 거죠. 용역만 갔죠. 그러면 지금 기부는 있지만 테이크는 없죠. 과세거래가 아닌 거예요. 부가세가 붙지 않죠. 용역의 무상거래는 과세거래가 아닌 걸로 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죠. 또는 이럴 수도 있겠죠. 돈만 받아온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뭔가 준 건 없는데 돈만 받았다라고 하면 손해배상금 같은 거 명예훼손을 당해가지고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또는 누가 내 자동차를 망가뜨려가지고 손해배상금 받았다.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뭔가 준 건 없는데 받은 것만 있으니까 그때는 과세거래가 아니죠. 부가세를 손해배상금에 막 붙여가지고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세가 붙어요. 제하를 준다거나 용역을 준다거나 그거를 주고 나서 받는 대가 그거에 부가세가 붙는다. 그래서 과세거래가 된다. 기브 앤 테이크가 일단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그때는 과세거래가 아니다. 근데 여기서도 예외가 있죠. 예외가. 용역은 무상 공급이 과세거래가 아니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제한은 좀 다르죠. 제한은 좀 달라가지고 제한을 공짜로 줬다는 거야. 공짜로 줘버리고 대가를 안 받아왔다는 거죠. 대가를 안 받아왔는데 그때 예외가 있는 게 제하의 간주공급 규정. 제하의 간주공급은 뭐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한테 제하를 공짜로 줘버렸어요. 돈 안 받았다는 거죠. 선물로 준 거죠. 그때도 과세거래가 될 수가 있죠. 간주공급 또는 공급의제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공고를 보겠다는 거죠. 공급이 아니더라도 공고를 보겠다. 그게 간주공급.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예외. 그러니까 용역하고 좀 다릅니다. 제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간주공급 규정에 의해서 과세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전제 조건 하나는 A하고 B가 있으면 제하 용역을 주는 자 있죠. 주는 자. 얘가 과세사업자여야 돼요. 과세사업자. 이 제하 용역이 부가세가 붙는 과세 제하 용역이어야 한다는 거죠. 면세되는 거면요. 쌀을 팔았대요. 쌀을 팔면은 부가세가 안 붙죠. 면세니까. 그래서 과세사업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제하 용역이 과세가 되는 제하 용역이어야 되고 얘가 과세사업자여야지만 과세거래가 될 수가 있다. 공급자를 항상 보셔야 돼요. 공급자가 얘가 과세사업자인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과세거래가 맞는 거죠.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과세사업자니까. 그래서 얘가 과세사업자인지 아닌지 얘는 뭐 얘가 이제 면사업자인지 뭐 개인인지 과세사업자인지 그거에 달려있는 거고요. 얘는 상관이 없어요. 공급받는 자는 과세사업자일 수도 있고요. 면사업자일 수도 있고 비사업자인 개인일 수도 있죠.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과세사업자이기만 하면 돼요. 공급자를 항상 보셔야 돼요. 공급받는 자는 상관이 없다는 거. 그런 거 주의를 하시고 A가 과세사업자여야 한다. 또 예외가 하나 있는데 제할 수입. 제할 수입은 사실은 제할 수입자가 납세무자죠. 제할 수입자 여기 보이시죠? 사업자가 원래 납세무자지만 제할 수입자도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된다. 제할 수입의 경우에는 제할 수입자가 공급받는 자거든요. 공급받는 자인데 얘가 납세무자다 보니까 제할 수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납세무자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할 수입의 경우에는 거의 뭐 항상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거래다 이렇게 갖고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공급자를 아예 안 봐요. 일반적으로 공급자를 봐야 되는데 공급자가 과사업자인지 면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 개인인지 그걸 보시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얘가 과사업자여야지만 과세거래가 맞죠. 근데 제한 수입은 공급자 안 봐요. 그냥 제한 수입자가 무조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항상 과세거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항상 과세거래. 예외가 하나는 있겠죠. 뭐 쌀을 수입했다. 쌀 수입하면 면세니까 그때는 과세거래가 아니겠죠. 그런 케이스 말고는 일반적으로 제한 수입의 경우에는 뭐 안 따진다는 거죠. 사업자 여부 안 따지고 납세 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 과세거래가 맞다. 뭐 그런 식으로 개념을 좀 잡고 가시면 돼요. 자, 이게 과세거래의 일반이고 제하부터 볼게요. 제하는 거기 보시면 362페이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라고 되어 있죠. 물건은 상품, 제품 이런 것도 들어가고 기계, 건물 같은 것도 들어가고 이런 유체물뿐만 아니라 무체물, 형체가 없는 것, 전기, 가스, 열, 자연력 이런 것도 들어간다는 거죠. 권리는 강업권, 특허권, 저작권 뭐 이런 것도 권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런 권리도 들어가긴 하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꽃표시 1번에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창고증권, 선화증권, 한물상환증 등과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게임머니도 제하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각종 증권들 이런 것도 들어간다. 근데 각종 증권이라는 것이 유가증권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유가증권 말고 이런 창고증권, 선화증권, 한물상환증, 물품증권 이어야 돼요. 물품증권 이어야지만 제하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게임머니도 제하에 포함된다. 이것도 소비하는 거니까 소비하는 거면 제하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제하가 아닌 거 나와 있죠. 제하가 아닌 것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PPT에 나와 있죠. 화폐 대용증권. 화폐 대용증권은 화폐를 대신해 사용하는 건데 예를 들면 어음수표 상품권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없다라고 했죠. 소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하가 아니다라는 거고 유가증권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주식하고 채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하가 아니다. 근데 제하인 것 중에 보면 각종 증권이 들어가죠. 선화증권, 뭐 창고증권 이런 게 들어가요. 화물상환증 이런 게 들어가죠. 이런 것도 제하라는 거죠. 이거는 왜냐면 물품은 표방하는 증권이라서 이 화물이 내 거다라고 표방하는 거니까 화물상환증을 제시하면 이 화물을 내가 인수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선화증권은 배 위에 있는 물건이 내 거다. 그걸 표방하는 거니까 배가 오면 이걸 제시하면 배 위에 있는 물건을 인수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창고증권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긴 한데 창고 안에 있는 물건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임치물이라고 불러요. 임치물. 그 임치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창고 안에 있는 임치물이 내 거다라고 표방하는 증권이니까 원칙은 뭐냐면 제하가 맞아요. 물품 증권이죠. 그래서 이거 제시하면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을 인수받을 수가 있으니까 제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쪽으로 제하가 아닌 걸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창고 증권은 이런 표현이 붙어요. 임치물에 반환을 수반하지 않는다. 임치물에 반환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꺼내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꺼내지 않으면 약간 유가증권화 되는 거예요. 유가증권화. 약간 선물 거래, 뭐 옵션 거래 이런 거 하려고 차익을 놀리려고 하는 거죠. 임치물 가격을 가지고 이게 시세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니까 이거를 유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유가증권화 된다. 뭐 단순하게는 상품권으로 바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요거는 제하가 아니라는 거죠. 꺼내지 않는다는 거니까. 꺼내지 않으면 그때는 유가증권화 되는 거다. 뭐 상품권화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제하가 아니라는 거. 요런 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회계사 2차 시험에 이번 연도에 요런 거 나왔었어요. 창고증권. 근데 임치물에 반환이 수반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뭐예요? 임치물에 반환이 수반된다라고 나오면 제하 맞아요. 그러니까 수반되는지 안 되는지로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수반이 안 된다라고 나오면 그때는 제하가 아니지만 임치물에 반환이 수반된다라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제하니까 제하의 공급으로 그 판 거는 과세 표준에 또 넣어 주셔야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괜히 빠르게 판단한다고 창고증권 해가지고 뭐 제하가 아닌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임치물에 반환이 수반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걸로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CF의 그 제약 아닌 거에 화폐 대용증권, 유가증권, 그리고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창고증권, 거기에 들어가 있죠. 창고증권 두 개로 나뉠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제야일 수가 있고 아닐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거고 이제 363페이지 공급 쪽을 볼게요. 공급은 제야는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얘는 실질 공급도 있고 간주 공급도 있어요.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은 나중에 떼서 볼 겁니다. 그리고 구조상으로 여러분들 구조를 좀 적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야의 공급, 그리고 용량의 공급, 제야의 수입 요거를 볼 건데 목차 같은 것도 한 번씩은 적어보세요. 목차 같은 것도 적어보시면 구조가 잘 보이실 거예요. 어떤 동네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세법은 규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발성도 강하고 나중 가서는 헛갈릴 수가 있어요. 어떤 동네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그게 헛갈릴 수가 있으니까 목차를 적어보시는 게 좋아요. 제야의 공급 보고 용량의 공급 보고 제야의 수입 보고 그 다음에 부수제야 용력 그게 또 주제로 나와 있고요. 부수제야 용력 본 다음에 제야의 공급에서 간주 공급을 따로 떼서 볼 거예요. 아시겠죠? 간주 공급은 좀 중요하니까 따로 떼서 그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지금 제야를 본 거예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 그걸 본 거고, 제야가 아닌 것도 좀 본 거죠. 제야가 아닌 거, 화폐 대용증권, 그리고 유가증권, 임치물의 반환에 수반하지 않는 창고증권, 그거까지 본 거고요. 이제 공급을 보는데, 공급은 제야는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실질 공급도 있고, 간주 공급도 있고. 요거 좀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질 공급은 돈 받고 파는 거, 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주 공급은 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간주는 중요하니까 나중에 떼서 보고, 그 실질 공급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서 제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거. 이게 계약상 원인이라고 하면요, 거기 매매계약, 교환계약, 가공계약 이런 게 나오죠. 여러 가지 계약이 나오는데, 뭐 매매계약은 뭐 돈 받고 팔기로 한 거, 교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제야 뭐 1호를 주고 제야 2호를 받아오는 거, 그런 것도 들어간다는 거죠. 교환계약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냐면 거기 꼭 표시해 보시면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차용거래, 반환거래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요거는 제야 1호를 주고 제야 1호를 반환받는다. 이것도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게 소비대차죠. 잠깐 빌려줬다가 다시 받는 거, 이것도 교환계약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도 과세거래가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 보시면 또 꽃표시 1번에 국가 등의 기부 체납하고 무상 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를 포함한다. 요 기부 체납이라는 것이 국가에 뭐 건물 같은 걸 기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상 사용 수익권을 얻는 건데, 건물도 제야고요. 무상 사용 수익권도 걸리니까 제야에 들어가는 거야. 제야끼리 교환을 한 거죠. 제야 건물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그 대신에 한 10년 정도는 내가 사용 수익하겠다. 그런 식으로 사용 수익권을 얻는 거죠. 건물은 뭐 한 40년 정도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년 정도만 내가 쓰겠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교환계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건물을 줬고 제야를 줬고 사용 수익권 제야를 받았죠. 교환계약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가공계약. 가공계약은 원래 가공은 용역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가공을 얘기하는 거냐면 꽃표시 2번에 들어가 있죠.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제야를 가공하여 새로운 제야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제야를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돼요. 일부라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부라도 부담해야지만 제야의 공급이 되는 것이고, 하나도 부담하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이 되는 거죠. 그게 가공계약.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현물 출자는 뭐예요?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A가 있고 B가 있으면 건물을 넘겨주고 주식 받아오는 거죠. 금전으로 출자한 게 아니라 현물, 물건으로 출자했다라는 거죠. 물건으로 출자를 한 거죠. 이 경우에도 당연히 과세 거래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제야잖아요. 건물 제야. 제야를 공급했고, 그죠? 기부가 있죠? 테이크가 있죠. 주식 받았습니다. 기부엔 테이크가 있으면 과세 거래가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 입장에서 과세 거래죠. A 입장에서. 근데 B 입장에서는요. B 입장에서는 현물 출자를 받은 거거든요. 현물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B 입장에서는 주식을 줬잖아요. 주식은 제야예요? 아니에요? 주식은 유가증권. 유가증권 사용 소비할 수가 없어요.
제야가 아니에요. 유가증권은. 제야가 아닌 걸 주고 건물을 받아왔으니까 얘는 제야를 공급한 게 아닌 거죠. 제야가 아닌 걸 줬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과세거래가 아닙니다. 현물 출자 받은 경우는 얘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현물 출자 한 경우 이렇게 나오거든요. 현물 출자 받은 경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현물 출자 한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A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 현물 출자를 한 경우 과세거래이다. 맞는 문구. 아시죠? 현물 출자를 한 경우 그때는 과세거래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고 대물 변제. 대물 변제는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를 했다 이 뜻이죠.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했다. 그게 대물 변제. A가 있고 B가 있는데 빚이 1억 있는 거야. 요거를 갚으려고 건물 1억짜리 줘버린 거죠. 자, 요것도 과세거래가 맞죠. 왜냐면 빚을 갚았잖아. 빚이 있다가 없어지면요. 대가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대가를 받은 거나 똑같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물 주고 1억 받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돼. 건물 주고 1억 받아왔는데 빚이 1억이 있으니까 다시 그냥 줘버린 거죠. 그래서 굳이 뭐 1억 받아와서 이렇게 줘버리고 그런 게 생략된 것뿐인데 빚이 있다가 사라졌으면 대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1억 받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변제를 한 경우 이것도 과세거래에 맞다는 거 그거 잘 챙겨가셔야 돼요. 빚을 갚는 경우 대물 변제는 과세거래가 맞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대물 변제 일종인데 과세거래가 아닌 게 조세물납. 조세물납은 사실 대물 변제 일종이죠. 조세물납 같은 경우에는 얘가 국가인 경우야. 국가. 얘가 국가인데 내가 빚이 졌다라고 하면 이 빚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조세를 의미하는 거죠. 조세. 국가에 낼 세금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물건으로 냈다. 납부를 했다. 그게 조세물납이거든요. 그건 대물변제 일종이긴 하죠. 국가에 대한 빚을 갚은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거래를 안 보죠. 왜냐하면 원래는 대물변제는 과세거래가 맞아요. 부가세를 거래징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납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어차피 국가가 상대방이면 이 건물 1억에 대해서 부가세 1,000만 원 받아와가지고 또 부가세를 누구한테 내죠? 건물한테 내요. 그러니까 국가한테 내요. 그러니까 국가한테 받아와가지고 국가한테 내면요. 굳이 이럴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국가한테 달라.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달라. 줘. 한 다음에 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혼자 원맨 쇼를 한 거죠. 조세 물납은 대물 변제 일종이지만 요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아예 과세거래로 안 보고 있어요. 조세물납은 이제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대물변제는 원래는 과세거래가 맞다. 그런데 그중에서 조세물납이라는 것은 과세거래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CF 해가지고 공급이 아닌 거 나오죠. 공급이 아닌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인 거 아닌 거 이런 것도 봤고 이제 공급인 거 아닌 거 이런 걸 좀 보는 거예요. 공급인 거 아닌 거. 자, 공급이 아닌 것이 있고 거의 3번 양가래는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있죠. 뭐 거의 비슷한 컨셉이 어차피 효과 면에서는 동일하다. 이 공급이 아니라는 것은 아예 준 것도 없었다. 뭐 그런 의미에서 공급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고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약간 형식이 공급처럼 보이지만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형식 자체가 약간 공급처럼 보이지만 공급을 안 보겠다 이런 건데 효과 면에서 동일해서 어차피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공급이 아닌 것은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 외의 원인 외에 수재, 화재, 도난, 파손, 재고, 감모손 등으로 인해서 제야가 망실, 멸실된 경우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기본 테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야만 없어진 거예요. 제야만 없어지고 뭔가 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제야가 없어졌는데 어떤 사용 소비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없어진 거죠. 천재, 지변으로 수재를 맞아가지고 제야가 멸실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제야를 판 게 아닙니다. 팔아야 돼요. 팔아야지만 받는 대가의 부가세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거래징수를 하는 건데 판 게 아닌 채 없어지게 되면 공급이 아니고 과세거래가 아니다. 뭐 당연한 거고 동그라미 2번에 제야 또는 용료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위약금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거는 제야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 그냥 돈만 받은 케이스죠. 돈만 받은 케이스. 손해배상금 받았다라고 하면 뭐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손해배상금 받을 수도 있고 누가 자동차를 망가뜨려가지고 손해배상금 받을 수도 있고 누가 때려가지고 아파가지고 이렇게 손해배상금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야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거죠.
돈만 받은 케이스. 지시상금 이것도 계약을 좀 위반해가지고 돈을 좀 받은 거죠. 준공일자가 맞춰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거래 상대방이 미안하다라고 지시상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위약금 같은 경우에도 계약이 위약되면서 나한테 돈을 줄 수가 있는데 뭔가 판 게 아니죠. 판 거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 공급이 아닌 겁니다. 이거 비교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기본반에서 소득세하고 법인세, 부가세 다 들으셨을 거니까 뭔가 돈 받은 케이스하고요. 여러분이 비교하셔야 될 게 공급인 케이스하고 좀 달라요.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소득은 맞거든요. 보험금을 수령했다, 뭐 판매 장려금을 수령했다, 손해배상금 수령했다, 지시상금 수령했다, 뭐 자산을 수령했다. 이런 게 소득은 맞죠. 근데 공급은 아니에요. 이게 소득세하고 좀 연관 져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하고 연관 져가지고 그때는 뭐 부가세법상 과세표준과 소득세법상 뭐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을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같이 구해봐라 그런 식으로 약간 연관진 연동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비교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소득세에서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뭔가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소득이냐 아니냐 일단 비열거 소득이냐 열거 소득이냐 그런 거 좀 보고 그리고 소득이면 어떤 소득이냐 이게 사업소득이냐 이자 소득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소득인 케이스죠. 비열거 소득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보험금 수령했다라고 하면 보험 차익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 맞거든요. 보험 차익 그 판매 장려금 수령했다 이것도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판매 장려금 수령한 거 그죠? 이건 수령한 케이스 얘기하는 거야. 근데 공급은 아니죠. 판매 장려금 수령한 케이스는 돈만 받은 케이스예요. 공급 받는 자 입장에서 물건을 많이 사서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판매 장려금 수령했다는 것은 내가 물건을 많이 샀어요. 그럼 공급자가 많이 사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판매 장려금을 나한테 준다는 거죠. 내 입장에서 수령하면 그때는 물건 팔고 수령한 게 아니에요. 나는 많이 사가지고 공급 받는 자 입장에서 많이 사가지고 수령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과표에 넣어서는 안 되겠죠. 물건 팔고 받는 대가가 아니니까. 물건 사면서 받는 대가니까. 물건 사면서 이렇게 더 받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돈만 받은 케이스예요. 부가세법상으로는 이거 수령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공급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뒷동네에서 보겠지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말 것. 과세표준에 빼지 말 것. 그런 식으로 나올 거고 공급 받는 자 입장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수령하는 입장. 공급자 입장에서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말 것. 뒷동네에 나와요. 그리고 공급 받는 자 입장에서는 포함하지 말 것. 포함해서는 안 돼요. 대가관계가 없으니까. 팔고 받는 대가가 아니면 절대 과표에 넣어서는 안 돼요. 돈만 받은 케이스예요. 근데 소득세법 상으로는 사업소득이 총수익금액이라는 거죠. 손해배상금 받은 거. 요거 부가세법 상으로는 돈만 받은 케이스니까 과세표준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근데 소득세법 상으로는 이게 비열거 소득일 수도 있고 소득일 수도 있고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죠. 손해배상금 뭐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받은 거는 과세가 아니죠. 과세가 안 됩니다. 여기에 따른 법정이자도 과세가 안 되는 거죠. 종된 거니까 주된 거 따라가서 과세가 안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계약에 위약 해약으로 인해서 받았다라고 하면 과세가 되죠. 어떤 소득으로? 기타 소득으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법정이자도 기타 소득이 되는 거죠. 이자 소득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법정이자 이런 거는 종된 거니까 주된 거 손해배상금 따라서 가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소득세하고 연관지어가지고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 경우든 전부 다 공급이 아니고 과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둘 다 돈만 받은 케이스니까. 뭐 지체상금 수령했다라고 하면 소득세법상 당연히 사업소득이 총수익금액이 들어가요. 자산 수중을 했다. 그러면 소득세법상으로는 사업과 관련이 있냐 없냐 이걸로 좀 나누는 거죠.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고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 근데 사업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소득세법상으로 요거는 증여세하고 과세가 되니까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이 소득세법상에 나오는 거죠. 일단 뭔가 받으면 소득이긴 하니까 이제 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소득세법상으로는 사업소득 사업 관련성이 없으면 아예 증여세를 과세를 하고 소득세를 또다시 과세를 하면 안 되죠.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사업소득에 총수익금액을 넣지는 않죠. 근데 어떤 경우든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과표에 넣어서는 안 되겠죠. 그냥 받은 거니까. 뭔가 팔고 받은 게 아니죠. 그냥 받은 거야. 그냥 돈만 받은 케이스. 자산만 그냥 공짜로 받은 케이스. 이때는 과표에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좀 연관된 주제니까 같이 본 거고 그 다음에 간주공급은 나중에 보실 거고
그다음 제아의 공급을 보지 아니하는 거, 그게 나오죠. 제아의 공급이 아닌 것들. 제아의 공급이 아닌 것들은 뭔가 많아요. 이거 띄워놓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고 한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10분 정도 쉬겠습니다.